건강 모닝 루틴, 굿모닝 루틴 지금 막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좋아지신 분들 계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우리가 그런데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생활을 계속 이제 하고 해왔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이렇게 뭐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도 있고, 또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들. 네. 그런데 이제 굿모닝 루틴을 뭐 불과 뭐 두 달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몸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쭉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정말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식생활 두세 달 해가지고 안 바뀐다라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 가지고 쭉 진행하시면 정말 건강해질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건강 몰입 루틴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자. 그런데 이 캠페인은 사실은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하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처음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해야 된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루 주기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생기고 옛날에 없던 그런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시키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 이 하루 주기 리듬이게 뭐야? 리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루 주기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몸의 신체 변화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태양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은 태양의 주기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 해가 뜨면은 그때 분비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 이런 그런 물질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시간대마다 틀리더라. 해가 아주 중천에 떴을 때, 그리고 해가 졌을 때, 밤 시간대 이때 우리 몸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이 딱 맞춰져 있던 이 사이클이 어느 순간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깨진 게 바로 우리 건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 언제부터 깨졌냐? 언제부터 깨졌어?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깨졌어요, 이렇게? 불이 생기고. 맞습니다. 전기가 생긴다. 밤에 깜깜해져야 되는데 이 불을 켜놓고 밤에 안 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 불과 100년 전, 100여 년 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화가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50년, 60년, 70년대 이전에는 1970년 이전에는 전기가 잘 안 들어왔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그때 불 다 끄고 그때도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면 네. 우리 어르신들, 농촌의 어르신들은 해가 뜨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시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깨졌다. 지금 해가 중천이 떠도 안 일어나. 그리고 해가 져도 안 자. 옛날에 수십만 년 동안 해가 지면 우리 사람은 휴식을 취했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해가 지면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음식을 먹어야 돼. 회식도 하고 막 엄청나게 과식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리듬을 지키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습관화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뜰 때 가능하면 일어나자. 근데 요즘 5시에 해가 뜨니까 5시에 일어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하게 하루에 뭐 7시, 7시, 8시, 8시 그때 딱 일어나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잘 때도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뭐 10시, 11시 정도에는 잠을 자자. 핸드폰 보지 말고. 예. 그리고 해가 지면 7시 이후에는 먹지 말자. 먹지 말자.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되나요? 네. 뭐 다이어트가 되나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사를 하나,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간헐적 단식하면 얼마 단식하죠? 16시간 단식, 24시간 단식, 뭐 48시간 단식까지 있어요. 근데 16시간 단식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나머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16시간 단식만 딱 놓고 보면, 아,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그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 몸의 현대인들의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 굳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리듬을 복원하십시오. 저녁에 7시에 드시고 내일 아침 7시까지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보시라는. 그럼 12시간 단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인간 건강의 기본은 12시간 단식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1년 365일 동안 12시간 단식을 지키자. 제가 제안 드리는 거. 근데 자신 있으십니까? 365일 동안 12시간 단식할 자신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 일주일만 하는 것도 못하실걸요, 아마? 왜? 밤에 먹는 즐거움이. 저도 오늘 또 밤 늦게까지 뭘 먹어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뭐, 약속도 있으시고, 또 고객분들 만나시는 시간, 저녁 시간대 만나시기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죠? 공부하실 때도 있고, 미팅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가능하면 그 리듬을 지켜주자. 그 첫 번째, 그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하는 그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이 바로 건강 모닝 루틴이라는. 그 건강 모닝 루틴의 굿모닝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자.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시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고 아침 식사를 하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자잖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아침 식사를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아침 식사 오늘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자. 슈퍼케이크를 먹자. 이거 안 좋잖아요. 어떤 음식을 아침에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침 식사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단백질과 식이섬유. 자,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 우리 몸에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 상태가 어떻길래 아침 식사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질문이 지금 두 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시고. 마이크 좀 여기 껴주시겠어요? 네. 네, 포인터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키도 안 먹고 VCD도 썼어요. 이거 이렇게 끼면은 그 방송 줌으로 줌으로 네. 썼는데 이게 지금 꽂혀 있는데 있다? 어, 될것 같은데. 야,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네. 일단 네, 됩니다. 자, 밤에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자고 있을 때도 발한작용 때문에 땀이 계속 이제 땀이 계속 나죠. 그래서 수분이 이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 대사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수분이 이제 많이 이제 자는 동안에도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대사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또 수분이 이제 그 소비가 됐다는 수분이 배출됐다는 얘기는 보통 한 1리터 정도 배출되는데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은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성이 조금 하루 중 전체 중에 저는 조금 높아져요. 근데 우리 건강하신 젊으신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그럴 위험이 없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그래서 뇌졸중이나 그런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보시면 되고요. 소화 기능이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소화 기능 저하된 상태고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 우리 자녀분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자녀분들 성장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숙면을 취할 때. 숙면을 취할 때 그리고 언제?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되죠? 근데 우리는 다 컸잖아, 지금. 성장기 지났잖아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 안 될까? 옛날보다는 그 성장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분비가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성인인데 적게 분비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많이 분비되시는 분이 건강하다. 성장 호르몬이. 지금 내가 성인인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건강하다. 그렇다고 막 성장이 막 되는 건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음. 그 성장 호르몬이 딱 분비가 되면은 우리 그 자녀분들이 막 성장기에 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때랑 운동할 때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막 분비가 됐어.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딱 많이 분비가 됐을 때 바로 단백질과 칼슘을 딱 제공해 주면은 이게 성장 호르몬이 작동을 해가지고 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과 혈액을 구성하는 철분을 제대로 딱 공급해 줘야 돼. 성장 호르몬이 언제 많이 분비된다고요? 잘 때 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하고 나면 1시간 내에 단백질과 철분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지 애가 키가 쑥쑥 커. 근데 운동할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성장으로 되거든요. 그렇다고 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먹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 우리가 그런 그 영양 관리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인도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 분비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분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단백질이 딱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잘 합성된다는 얘기야. 아침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건강 문제가 뭐예요? 노화의 그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걸 노화로 정의해요. 근육이 줄고 지방이 준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여생 동안 근육이 제일 많은 날이 오늘이야. 지방이 제일 적은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내일 되면 근육이 없어지고 지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그, 잠자는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이때 단백질을 딱 보충해주면 근육을 합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 결과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입안에 이제 각종 세균이 이제 그 증식을 하게 되고 또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약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프로바이오틱 딱 드시면은 여기 나쁜 균이 입안에 나쁜 세균이 증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드실 때에는 물 한 잔 딱 드셔가지고 여기 있는 세균들을 다 밑으로 이제 내보내서 내려보내야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드시면 더 좋게 효과가 좋겠죠? 자,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 분해, 근력 증가, 그다음에 골밀도 증가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력 개선, 뭐 불면, 불안, 우울증도 개선시켜준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분비가 잘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어, 잠을 잘 자야 되고 또 운동을 하셔야지. 운동을 하셔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아연이 들어있는 뭐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더블 X에 아연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성장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성장 호르몬이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아침 식사의 필요성. 뭐 지금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는 그룹이 아침 식사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비만율이 낮습니다. 해질량 지수가 낮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감소합니다. 아침을 안 드시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잘 될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졸중이 올 수 있고 가족력이 있으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권장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침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이 높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 혈당을 세포내로 집어넣어주죠. 그럼 세포가 그 혈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가 음식을 드셨어요. 지금 혈당이 굉장히 높아졌죠. 식사하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럼 인슐린이 이제 그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딱 높아졌는데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면 혈당이 쫙 낮아지죠. 그러면 나중에 혈당이 쭉 바닥까지 갔어. 혈당 농도가 바닥까지 갔어. 당분이 이제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당 떨어졌다. 당 떨어졌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나 당 떨어졌어. 그럼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먹겠다. 뭘 먹겠다. 뭐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럼 또 드셔. 그러면 당이 쫙 올라가겠죠? 그럼 또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겠죠? 그럼 또 낮아지겠죠? 그럼 또 당이 떨어지겠죠? 또 드시겠죠? 나중에 인슐린이 분비가 됐는데 당이 안 떨어져. 이게 인슐린 저항성.
그 인슐린 저항성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질병이 뭐예요? 당뇨병. 당뇨병. 그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이 오는데 그 전에 당뇨병이 오기 전에 뭐가 발생하냐면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 요인이 바로 높은 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높은 인슐린 상태. 나중에 인슐린 딱 분비가 됐는데 혈당이 안 줄어드니까 안 낮아지니까 혈당도 높은 상태,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됐으니까 작용을 못하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됐으니까 인슐린도 높은 상태.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에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건강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게 낮게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아침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인슐린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아침 식사가 대사증후군을 그래서 예방한다. 아침 식사 대사증후군 예방한다. 그리고 우리 뇌는 그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포도당이 필요하잖아요. 아침 식사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 아침 식사 안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오늘 시험 보는 수험생들, 그럼 수험생들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뭘 먹여야 돼?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중요하죠. 초콜릿 막 이런 거 먹이잖아요. 사탕 같은 거 먹이잖아요. 왜? 포도당 빨리빨리 공급해서 빨리빨리 두뇌 회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근데 아침 식사 안 하면 두뇌 활동도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기능 떨어지고 짜증도 나죠. 짜증도 나죠. 신경질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물 한 잔 딱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분을 보충하면 그런 위험성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액과 림프액이 증가하면서 노폐물도 잘 배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대사율도 높아. 신진 대사율이 30% 증가할 수 있다. 대사율이 높아진다. 그럼 반대로 대사가 안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된다. 내가 열량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이게 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몸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몸에 뭐를 쌓여요? 지방으로 쌓이죠. 예, 지방이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비만이 예방될 수 있겠네. 그죠? 비만 예방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예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어 우리 섭취량도 줄고 이제 그 비만 예방한다. 말씀드린 물도 마찬가지. 물을 드시면 물을 많이 드시는 그룹과 안 드시는 그룹 비교해 보면 물을 많이 드시는 그룹이 비만율이 낮아. 체질량 지수가 낮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위 대장 반사를 어, 유발시킬 수 있다. 위 대장 반사가 뭘까? 위 대장 반사. 위 대장 반사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위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물을 한 잔 드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위에 음식이 조금 물이라도 들어가면 위에서 대장으로 바로 신호를 보내. 화장실 가서 배변 활동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위 대장 반사예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요, 아침에 딱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잖아요. 5분 안에,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서 배변 활동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표정이신데, 뭘 드셨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안 오죠? 이게 하루 종일 리듬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배변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배변 활동 잘 못하면 대장에 문제가 생겨요. 대장암이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물을 드시면 배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드셔도 지금 막 몇 달 동안 물을 드셨는데 아침에 신호가 안 와. 뇌가 신호를 보내긴 보내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이 뇌가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 거야. 그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배변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배변 훈련 해야 돼요. 우리 반려견만 배변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배변을 해야 돼. 그 하면은 하루 종일 리듬이 복원되는 거예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훈련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에 물 한 잔 딱 드시고 5분 안에 신호가 안 오죠. 무조건 5분 안에 화장실로 가세요. 무조건 변기에 앉아. 그리고 딱 집중을 하는 거야. 네, 신호가 오나 안 오나. 앉아가지고 딱 집중을 하는 거야. 신호가 오나 안 오나. 집중하는 거. 5분 동안. 5분 동안. 근데 안 와. 그럼 바로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 다음날 또 딱 물을 드시고 5분 안에 화장실을 가서 딱 앉으세요. 5분 동안 신호가 오나 안 오나? 또 계속 집중해. 신호가 안 와. 그냥 나가세요. 계속 될 때까지. 그럼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지나면 딱 신호가 약한 신호가 잡혀. 그걸 보고 나는 거야, 그거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딱 물을 드시고 5분 안에 화장실에 가서 앉으시는데 화장실 가실 때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뭐 잡지나 신문 같은 거 놔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책 같은 거 놔두시고 이렇게 책 보시는 분 절대 안 돼. 다 없애야 돼. 딱 5분 동안은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 이게 신호가 오나 안 오나. 아셨죠?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2달 정도 하면은 신호가 와요. 그 신호가 점점 세져. 그러면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이 이렇게 위 대장 반사를 일으켜서 이제 그 변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찬물을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부정맥 등 같은 심장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고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찬물을 갑자기 드시면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게 이제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살이 더 많이 찔 수 있다. 비만이 될 수 있다. 그 지방세포에서는 이렇고 일반 세포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에서도 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니까 그 지방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 수분이 부족하면 젖산이 생성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젖산이 언제 생성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막, 갑자기, 내일 아침에 등산을 가셨어. 여기, 등산을 가셨어. 가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 몸 상태가. 뻐근하고 막 엄청 막 누워있거나 막 거의 시체 상태가 되죠. 왜?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왜 그런 그 근육통이 생기냐면, 알이 배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현상이 생기냐면, 젖산이 생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젖산이 근육에 쌓여있으면 그렇게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생기냐? 산소를 충분하게 들이마시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젖산이 생성되지 않아. 이상 대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사산물로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천천히 공원을 한 30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몸에 근육통이 생기지 않아요. 알이 배기지 않아요. 그런데 공원을 빠른 속도로 조깅한다거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다거나 갑자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가지고 이걸 했어. 웨이트를 했어. 그럼 여기 막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했다, 나한테. 그러면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물을 안 드시면은 젖산이 생성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물이 부족하면 내가 근육이 괜히 이유 없이 아프다. 뻐근하고 온몸이 뻐근하고 뭔가 찌뿌듯하고 그리고 근육통이 생긴다는 거. 섬유 근육통 같은 게 생기는 거. 물을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물을 하루에 얼마 정도 드셔야 되겠습니까? 한 2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2리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그 뉴스나 기사도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어떤 전문가 나와가지고 물을 2리터 이상 뭐 드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 자기한테 맞게 먹으면 되지. 하루에 300ml, 0.3리터, 0.5리터 드셔도 돼. 근데 연구 결과에서 물이 1리터 이하로 섭취하시면 근감소증이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내가 2리터를 꼭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먹어야 돼?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견해는 드셔야 된다. 네. 나는 그냥 적당히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 내 몸 이상이 없어. 그럼 전문가들의 과학계 학자들, 영양학자, 의사 이런 분들은 생리학자 이런 분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먹어도 된다고 할까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 99대 1이야. 99는 2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해. 나머지 한 1% 정도가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된다고 해. 근데 우리는
매스컴에 접하는, 매스컴을 보면 뉴스나 기사를 접하는 그 느낌은 어때요?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죠? 네, 그건 뭐냐면 이 소수의 그런 어떤 결과 발표가 되면 이거 매스컴에서 팍 띄우거든.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99대 1의 비율로 물을 2리터 섭취하실 것을 권장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2리터 이상 막 3리터, 4리터 이렇게 드시면 또 안 돼.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그 기사에 나왔는데 미국의 어떤 여성이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4리터, 5리터씩 드신 거 하루에 이분이 쓰러졌어. 왜? 미네랄 농도가 혈액 중에 미네랄 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물이 많으니까 미네랄 농도 떨어지잖아요. 미네랄이 우리 신체의 어떤 그 근육의 어떤 그 신호라든가 신호 전달 이런 거 다 삼투압 이런 거 다 관장하는데 미네랄 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다. 음.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확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될 수 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어떤 기사가 또 한 2주 전에 나왔는데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야. 오메가3를 보충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 높아진대. 기사 나왔어. 먹지 말래, 막, 사람. 기사에서. 그 실험 연구를 진행한 그 연구팀이 오메가3 먹지 마라. 이게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지, 지금. 근데 그런 연구는 한 건이 발표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하루에도 100건 이상이 나와. 근데 아무도 100건은 그 얘기는 안 해. 한 건이 반대 결과 나왔는데 그것만 막 부각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 네.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았어요. 예전에 1990년대에 핀란드 쇼크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 때문에 코펜하겐 쇼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비타민, 미네랄 섭취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뭐 이런 연구였거든. 근데 그 나중에 다 그 보강 연구, 다른 반대되는 결과들에 의해서 다 근거 없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맨날 지금 물을 드시라고 하는데,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물을 드시면 면역기는 좋아지고, 대사도 활발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주름도 안 생기고, 굉장히 좋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물을 평소에 하루에 두세 컵밖에 안 드신 분들한테 2리터 드시라고 10컵씩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시간에 한 컵 정도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시간에 한 컵씩 안 드시던 분이 물을 드시면요, 어떻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화장실에 막 거의 한 시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음. 그런데 한 달 정도만 해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물을 하루에 한 컵 먹었던 때, 그리고 지금 하루에 20컵을 마시는데 화장실에 가는 횟수와 소변량이 똑같아. 결국은. 그만큼 추가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침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섭취하시면 이 결과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음식을 덜 먹게 된다. 음식을 덜 먹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물을 딱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슐린 저항성도 예방해주고 비만도 예방해주고 그러면 이게 아침 식사 하시는 것과 물을 드시는 것이 결국은 가속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그런 식사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속 노화가 뭐냐면 내가 나이보다 훨씬 더 내 몸 상태가 훨씬 더 늙은 상태를 가속 노화라고 하거든요. 노화가 가속됐다. 근데 결국은 이 가속 노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비만에 의한 그런 노화가 촉진된다. 그럼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당뇨,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 물을 드시는 것이 결국 가속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식사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속 노화를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 주변에 이제 가속 노화가 진행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뭐 30대 정도 되는, 40대인데, 30대, 40대 분인데, 혈관 나이를 측정해도 혈관 나이가 60대더라. 이런 거. 이게 가속 노화죠. 근데 반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70, 80 가까이 되셨는데,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신체 나이가 30대들. 이런 많이 계세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이제 어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젊었는데 몸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신체 나이가 50대, 60대 될 수 있는 거고 나이가 드셨어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를 훨씬 몇십 년 젊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속 노화, 가속 노화가 아니라 저속 노화를 통해서 우리 신체 나이를 관리해야 된다. 저속 노화. 그럼 저속 노화를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죠.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음식을 선택하실 때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 좋은 음식. 근데 음식을 오늘 점심, 오늘 저녁은 과연 무엇을 먹을까?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방법 중에 직관적 식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관적 식사법이 뭐냐면 옛날에 뭐 다이어트, 옛날처럼 다이어트 할 때 내가 한 달 만에 10kg을 감량하겠다 그래가지고 굶고 막 힘들어 죽겠어. 쓰러지고 그러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요요현상 오고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즐기면서 건강 관리는 즐겁게. 이게 헬시 플레저거든요. 헬시 플레저. 건강 관리 즐겁게.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직관적 식사법인데 이거는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건 나쁜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다. 이건 다 알잖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배불리 먹자라는 거. 그럼 다이어트가 돼. 좋은 음식만 선택하면 돼요. 여기 지금 앞에 햄버거가 있고 그다음에 보리밥이 있어. 그럼 뭐 어느 게 좋은 음식이야? 다 아시잖아,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 보리밥을 배고프지 않게 섭취하시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좋은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 먹자. 직관적 식사. 좋은 음식을 선택하자. 좋은 음식 선택하자. 내가 보리밥과 햄버거가 있는데 보리밥이 좋은 건 다 아는데 나의 손은 지금 햄버거로 가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이 햄버거를 먹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햄버거 손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햄버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 의지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분의 장 속에 있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세균이 선택한 거야. 세균이 선택한 거예요. 진짜 당분이나 지방을 좋아하는 균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야, 당분하고 지방 빨리 지금 부족해. 장세포를 자극하고 장세포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 뇌축에 의해서 장세포가 뇌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야, 빨리 당분과 지방을 보충해. 그럼 뇌가 햄버거를 짓게 되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내 몸에 있는 균이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보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균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항상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음식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면, 좋은 음식에는 좋은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 좋은 영양소가 현대인들이 부족하니까 그 좋은 영양소를 반드시 보충해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잘 보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내가 뭘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뭘 얻고 싶으세요? 경제적 자유. 또 뭘 얻고 싶으세요? 건강? 건강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행복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라서 이제 패키지로 행복이 딱 오면 좋겠는데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럼 막 고민하셔. 그럼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럼 막 고민하시다가 90%의 비율로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신 90%의 분들 중에서 그 중에 90%가 건강 관리를 안 해. 왜? 뭐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건강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단계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다 불행해져요. 이거 진리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에 우리 너희들은 주변
그것은 건강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 네, 노인 건강학자들의 추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을 아침에 이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분비되니까 그때 단백질 보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처럼 저녁에 많이 단백질을 집중해 섭취하시면 근육이 생성이 되는데 도움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침 식사를 꼭 하시되,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 식사를 꼭 하시되,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고, 이 단백질의 비중을 좀 높이자. 식이단백질 분배와 근육 합성이라는 논문인데요. 아침에 단백질을 이렇게 증가해서 섭취하면 근육이 잘 생성된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그대로, 지금 현재 식사대로 그대로, 저녁이 가장 많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근육이 잘 합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노화를 지원하는 게, 노화의 정의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게 노화의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동물 실험에도 이런 결과 나왔죠. 행주에게 아침에 단백질을 투여했더니 근육이 잘 합성되더라. 그런데 임상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 근육이 증가하고 플러스 추가 효과로 근력도 증가하다. 근력도 증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침 식사에 단백질의 함량이 굉장히 낮고, 그 단백질 언제 많이 드실까? 저녁에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율을 단백질을 아침 식사로 옮겨서 우리가 식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이 높으면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대사증후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이 현대인들의 만연해 있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을 다 일으켜요. 보세요. 막 심혈관 질환, 당뇨뿐만 아니라 암도 일으키고 뭐 다낭성 난소 중 호르몬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질환까지 유발시킬 수 있고 불안, 우울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당의 관리, 당대사, 혈당 관리, 당대사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당분만 혈당 가서 측정해보면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높다. 이것만 이렇게 그 당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그 잘못된 식생활 하면은 우리 당이 우리 몸에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최종 당화산물이 생겨. 최종 당화산물. 최종 당화산물. 이게 뭐냐면 당과 고온 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이 결합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기거든, 우리 몸 안에서. 당과 고온 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 그럼 고온 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 당분도 줄여야 되는데 고온 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도 줄여야겠죠? 고온 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 대표적 식품이 뭐예요? 고기지, 고기. 예, 구운 고기. 이게 들어가면은 당과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최종 당화산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최종 당화산물 어렵죠? 그래서 당독수라고 하는 거예요. 당독수. 당독수. 우리가 최근에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당독소가 생기는 거죠. 얘네들이 단백질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백질의 기능을 손실시키고 산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산화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이 최종 방화산물 당독소가 염증과 퇴행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네, 지금 이런 당독소가 발생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예, 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뼈건강, 골다공증 다 생긴다는. 얘네들이 우리 체내에서 당독소가 세포로 침투를 하거든요. 세포로. 세포로 침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세포로 침투하는 과정을 밝힌 연구 논문인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밑에 보시면 돼요. 맨 밑에 줄 빨간색. 얘네들이 당독소가 발생해서 어느 세포로 침투하냐? 심장 근육 세포로 침투한다. 그다음에 신경세포로 침투. 신경세포가 뭐야? 뇌세포로 침투한다. 간세포로 침투한다. 얘네들이 신장세포, 뇌세포, 간세포에 침투해서 이 세포를 파괴시켜. 신장세포가 파괴돼. 뇌세포가 파괴돼. 간세포가 파괴돼. 그 심장세포가 파괴되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뇌세포가 파괴되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작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2023년도 이 당독소가 뇌로 들어가면 뇌막을 손상시킨다. 뇌를 파괴한다. 뇌가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제로 당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당이 높으신 분들이 치매가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해요. 당뇨 환자는 더 많이 발병하고.
그래서 우리 치매를 이제 앞으로는 제3형 당뇨로 불러야 된다라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제3형 당뇨다. 당 관리 못하면 치매가 증가한다. 그런데 이 혈당을 낮추는 그 당뇨, 당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 치료제들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여했더니 치매가 멈췄어. 당을 제어하는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치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을 잘 관리하면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치매가 올까 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잖아. 왜냐면, 현대인들이 이제 평균 수명 늘어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옛날에 암하고 뭐,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뇌졸중 이런 거였는데, 지금 플러스가 됐지. 치매가 플러스가 됐지. 치매 걸리는 거 진짜 싫죠. 왜? 가족까지 다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니까.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치매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보건소에 가면 해줘요. 치매 검사 받으시고, 그러면 베타 아미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치매가 내가 지금 내일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니거든. 치매는 15년 전부터 시작돼요.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 15년 전부터 시작돼요. 제가 한 5년 후에 치매 진단 받을 수 있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나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리고 약간 뭐 그런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보건소 가시면 다 해줘요. 검사. 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하시면 돼. 이렇게 열심히 딱 관리하시면은 내가 치매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시면. 근데 아무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내 몸에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치매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당 관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 관리를. 당 관리. 그만큼 당 관리가 중요하다. 혈당 관리에 이제 그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섭취하면 단백질 수준 낮게, 그 혈당 수준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단백질은 당분이 주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은 배고픔을 줄일 수 있다. 배가 안 고파, 덜 고파. 그 적게 먹는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막 땡기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 이름 뭐죠? 그렐린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도 단백질을 섭취하면 감소한다. 그렐린 있죠? 그래서 단백질 풍부한 아침 식사가 포만감, 집중력 상승, 그다음 체질량 지수를 낮출 수 있고 또 칼로리가 같은 경우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포만감을 높여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자,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원인들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은 우리가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서 바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팍 올라가죠? 이걸 뭐라고 해?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아까 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혈당 스파이크가 팍 일어나면 인슐린이 갑자기 팍 분비가 되겠죠? 그럼 인슐린 스파이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돼. 그러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뚝 떨어져. 이걸 카브 크레이빙이라고. 카브 크레이빙. 탄수화물 갈망 상태. 탄수화물 갈망 상태. 그러면 다시 탄수화물 막 드시겠죠? 그 혈당 스파이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 내당능 장애, 이제 당뇨 전 단계가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폭이 굉장히 좁아졌죠. 자, 혈당도 잘 안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플랫하게 변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좋은 그런 혈당 관리를 위한 그런 영양소라는 점. 우리가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충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하면은 수분을 쫙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잘 주고요. 그다음에 변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수분을 쫙 흡수할 때 주변에 있는 당분까지 쫙 흡수시켜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이브 비치 플러스 있죠. 거기에 귀리가 있잖아요. 귀리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혈당의 흡수를 늦출 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육을 키우셔야 돼. 근육이 혈당을 제거하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근육. 근육세포가 혈당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거든요.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혈당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바로바로 근육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근육, 근데 근육이 우리 몸에
전신에 존재하는데 근육이 하체에 70% 존재하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쪽에 70%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키우셔야 돼요.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60cm 이상이면 40cm, 43cm 미만일 경우에 비해서 당뇨의 가능성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허벅지가 60cm, 허벅지를 굵게 하자, 이제. 허벅지를 굵게 하자. 살을 찌워서 굵게 하지 말고 운동을 해서 굵게 하자, 허벅지를. 아시겠죠?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나 허벅지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당뇨의 위험성이 적다라는 혈당을. 근데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허벅지 운동 막 하다 보면은 다리 근육 운동 하다 보면 다리가 막 그 근육이 생겨가지고 예쁜 모습이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근육이 생겨서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안 나올 정도로 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동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렇게 그럴 리 없으니까 맘 놓고 하세요. 안으로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음, 더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염증. 염증이 우리 모두에 다 만연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염증이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염증이 문제예요.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염증이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시켜. 모든 질병을 다 유발시켜, 염증이. 그런데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을 다 유발시켰죠? 염증도 모든 질병을 다 유발시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 저항성 있으면 염증이 많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염증이 많다. 염증이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 가속 노화를 더 빨리 오게 한다. 그 염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 관리. 그 염증 관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가속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지 염증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 그리고 영양소 측면에서 제가 염증을 줄이는 세 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을 줄이는 세 가지 영양소. 첫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 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 맞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의 기능성은 혈행 개선, 혈중 지방 개선, 또 뭐 있어요? 함량에 따라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 네 가지 기능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성 인정받은 보건당국에 의해서 인정받은 기능성이고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기능이지만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성이 바로 염증의 억제라는 겁니다. 자, EPA, DHA가 세포 내로, 여기 세포막이고 세포 내로 이제 인입이 되면 여기서 이런 물질들 만드는데 이런 물질이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이다. 그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드셔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는 이 기능성은 그 보건당국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뉴트라이트 마린 오메가3를 드시면 염증을 줄일 수 이렇게 하면 과정 광고가 되지. 지금 현행 법령상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언제? 어, 기능성을 인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염증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등푸른 생선이잖아, 등푸른 생선. 생선을 많이 드셔야지. 그럼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산패가 일어나거든요. 파괴가 돼. 열을 가하면 안 돼. 생선을 드실 때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드시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면 안 돼. 조리를 하면 안 돼. 생으로 드셔야 돼. 조리를 하시되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게 그나마 덜 파괴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날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생선 중에, 등푸른 생선 중에 이 오메가3 지방 어디에 많이 있냐면 머리에, 생선 대가리에 많아. 딴 데 별로 없어. 그 생선 대가리 날로 먹어야 돼. 네. 생선에서 눈에 있잖아요. 생선 눈알, 머리, 여기 오메가3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선에 불에 있죠, 불에 이렇게 생선 올라오게 하는 거, 불에. 거기에만. 그걸 생으로 드셔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염증을 줄인 영양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메가3 지방산. 두 번째는 뉴트라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영양소,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 우리가 식물 영양소가 왜 좋냐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식물 영양소 왜 좋아? 암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고지혈증도 예방하고 눈 건강에 좋고 뼈 건강에 좋고 다 좋아. 모든 질병을 다 막아줬어요. 식물 영양소.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고, 파이브 어데이 그런 캠페인도 하는 거고, 식물 영양 다 좋아. 식물 영양소의 이런 기능성이 가장 기저에 바탕이 되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어.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과 항염증 기능이 있다. 항산화 기능과 항염증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아시겠죠? 항산화,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 줄 수 있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식물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루테인 하면 눈의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루테인은 뼈의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간의 건강에도 좋아요. 근데 루테인이 눈 영양소로서 이제 제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루테인 하면 눈만 좋은 줄 아시는데 루테인 다 좋아. 근데 루테인이 좋은 이유가 바로 식물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영양소는 다 항산화, 항염증. 항산화, 항염증. 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MSM. 글루코사민 있고 MSM 있죠? MSM이 식이유황이잖아요. MSM도 식물 영양소. 그럼 왜 MSM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나? MSM이 역시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증. 관절염이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 좋은 거예요. 항산화, 관절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연골세포가 산화가 돼서 파괴되면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MSM의 식이유황이 연골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 영양소는 MSM도 마찬가지로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염증과 항산화. 염증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영양소는 염증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영양소는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염증성 노화. 염증이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잖아요. 노화를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노화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염증이 많으면 노화가 촉진된다. 염증성 노화. 그 염증성 노화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냐? 장내 미생물.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음식과 영양 섭취 시간 하루 주기 리듬. 하루 주기 리듬 아까 했죠? 아직 처음에. 해가 떨어졌는데 뭘 먹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거야. 어두워졌는데 뭘 먹으면. 네? 음식을 먹을 때 먹어야 된다. 딱 규칙적으로. 딱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7시 전에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 식사 시간이 깨지면 어두워졌는데 야식을 먹거나 밤에 과식을 한다. 그러면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사 시간 잘 지키시고 장내에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이 생긴다. 자, 아주 건강하신 분과 이제 맨 왼쪽에가 아주 건강한 그 젊은 분, 그다음에 중간이 나이가 드셨는데 건강한 어르신, 그다음에 마지막이 100세가 넘으신 아주 건강한 어르신. 비교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다 똑같아. 염증 수치를 낮게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염증 수치가 낮으려면 장 항상성 기본이 돼야 된다. 장 항상성. 장을 조사해봤더니 여기 장에 들어있는 무슨 균이 있나 다 파악을 해봤더니 다 좋은 균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균이. 나쁜 균이 적고.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99%가, 아기는 99%가 좋은 균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60세가 되면요. 좋은 균이 5% 미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들면서 좋은 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력하게 추측하는 이유가 되는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가설이.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을 계속 보충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만 늦춰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제안들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고 연구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 많더라. 근데 나이 드셨는데 좋은 균이 많고 또 좋은 균의 종류가 많다. 균 다양성이라고 하죠. 균 다양성. 좋은 균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돼. 한 가지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균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많으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생긴다. 단sve지방산 같은 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생긴다. 우리가 마일렛 바이 뉴트렐트 하시면은 검사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섭취하시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지를 보면 균 다양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건강이 그만큼 잘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 좋은 균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어떤 좋은 균이나 특정 균만 많고 다양하지가 않으면 이런 대사질환이나 면역질환,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나왔어요. 좋은 균이 많고 좋은 균의 종류가 많으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이 생성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미생물들의 대사산물이죠. 대표적으로 단세지방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대사산물이 뭐냐면 2차 담즙산이라는 겁니다. 2차 담즙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방을 분해할 때 담낭에서 분비시켜하고 지방을 분해하잖아요. 이게 담즙산인데 장내에 어떤 특정 좋은균이 있으면 얘네들이 그 담즙산을 대사를 시켜가지고 2차 담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2차 담즙산. 그 2차 담즙산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염증을 제거하는,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차 담즙산을. 그러면 2차 담즙산 아무나 생기지 않겠죠. 나쁜 균이 많으면 안 생기고 이 좋은 균이 2차 담즙산을 대사해내는 좋은 균이 있어야지 2차 담즙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정말 100세 이상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의 장내 그 2차 담즙산 농도를 봤더니 2차 담즙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2차 담즙산이. 그 2차 담즙산을 잘 대사할 수 있는, 대사해내는 그런 균이 우리 장내에 많이 서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일단 나쁜 균을 줄이고 계속 나이가 들면서 나쁜 균이 많아지니까 나쁜 균을 줄여야 돼. 계속 줄이고 좋은 균을 계속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의 그 좋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마일렛 바이 뉴트라이트는 지금 내 상태에 가장 필요한 균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좋은 균의 다양성이 증가시키는 그러한 균주들이 검증된 균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균주들이 밸런스 유딘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밸런스 유딘에 들어있는 거. 검증된 균주가.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슨 락토바시러스 무슨 A라는 균을 100억 개 넣었대. 그거 드시면은 그 균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균종 다양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균까지 잘 증식하게 해주는 검증된 그런 균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봐야 돼. 우리가. 그 전문가들은 그거 라벨을 봐. 어느 균이 들어있나? 무슨 균이 들어있나? 이거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이 이거 되게 비싼 균인데?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세 달치 10,000원이면 그거지. 100억 개 들어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지 뭐. 다 똑같겠지. 다 똑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밸런스 유린이 아주 검증된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트라이트 제품을 다른 사람들 안 주고 저희 가족들만 오는 거. 자, 여러분들 다 이제 여성 리더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평생 동안 다양한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남성분들보다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리주기 28일 동안 매일매일 호르몬의 그 종류와 분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해서. 몸 상태도 바뀌고, 감정 상태도 바뀌고.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런 호르몬 계통의 변화가 있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건강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어떤 그 균형, 호르몬 분비의 정상화가 여성분들의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 여성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런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느냐?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적절한 비율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에스트로겐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정상보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은데 나이가 들어서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면 이 증상이 완화될까? 나이가 들면 프로게스테론이 더 떨어져. 더 격차가 더 벌어졌어. 이 증상이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럼 도대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여성분들의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에스트로겐이 왜 우세 현상이 생기냐? 왜 에스트로겐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노 에스트로겐. 이게 가짜 에스트로겐이에요. 이게 환경 호르몬들 우리가 환경 호르몬 멀리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성은 특히 예,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가 다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다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식생활할 때 먹는 음식에도 있고 개인 위생용품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다 들어오면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똑같은 작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50이 만들어졌는데 들어온 게 100이야. 그 150만큼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줄어. 왜? 균형이 더 악화된다는 얘기. 프로게스테론은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를 경험하시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줄어들어.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만성 피로를 경험하면 부신이 약해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겨요. 코티졸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코티졸이 많이 생기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안 생겨. 왜냐하면 어, 이렇게 생성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코티졸이 많이 생기면 프로게스테론이 줄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만성 피로 피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강의 듣는 게 스트레스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멀리 해야 돼. 무조건 멀리 해야 되고 만성 피로 스트레스 이론적으로는 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멀리 하되 우리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 중에 우리 몸에서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게 없고 해독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해독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100% 해독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해독해야 돼. 이 환경 호르몬 해독해야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래서 간 건강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간의 해독작용,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 밀크시슬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같은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뉴트리프로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양소 충분하게 보충해야 돼. 밀크시슬 그러면 그 여성분들의 밀크시슬이 정말 중요해요. 남성분들에게 더 중요해. 우리 밀크시슬 하면 술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성 지방간 생기신 남성분들에게 권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신데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 그리고 간 질환은 40대 이전에는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여성분들에게 간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져. 남성분들보다 더 간 건강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갱년기 지나면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죠.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이제 그 호르몬 투약을 받거나 여성 호르몬 요법? 그럼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식물 중에서 이 우리 몸에 부작용 없이 에스트로겐 그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가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죠. 그리고 어, 에스트로겐이 줄었으니까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신체 기관에서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이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하자.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영양소들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바브 추출물. 루바브. 루바브 들어있는 라폰티지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바브와 함께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켜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이에요. 그래서 외국 연구 문헌을 보면은 연구 결과 문헌을 보면은 밀크시슬이 갱년기 이후에 유방암과 자궁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밀크시슬 누가 드셔야겠어? 우리 남편이? 아니,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독, 간에서 해독뿐만이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 밀크시슬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렇게 간에서 해독을 했어요. 그럼 이 해독된 찌꺼기, 해독된 그 노폐물들을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야, 이게. 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장세포가 이 찌꺼기를 다시 흡수해. 흡수하면 안 되잖아, 이거. 그 다시 흡수해. 다시 흡수하면 간 문맥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다시 가. 그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역수송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주는 역수송체라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장세포에. 근데 건강한 장세포에 이게 있는데 장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계속 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해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독된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독은 간에서 하지만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하는 거예요.
간은 건강한다고 해서 해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약하면 간이 건강하고 장이 약하면 해독이 잘 돼도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몸이 항상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장이 건강하면 간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장은 모든 신체 기능의 기본이기 때문에 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고 장과 뇌가 장 뇌축, 장 간축, 장 폐축, 장이 다 연결돼 있어. 장이 건강하면 다른 모든 신체 기관이 건강해져. 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포가 중요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 그 에스트로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들도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트로겐 배출시키려고 막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흡수해. 그거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장세포의 건강을 장세포가 건강해지게 함으로써 에스트로겐 배출을 도와주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있어.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여성 건강을 위한 그런 그 프로바이오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도 크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에스트로겐 플러스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에스트로볼롬이라고 불려지는 특정 유산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렇게 에스트로겐을 쫙쫙 잘 배출시키게 도와준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 건강한 장 상태. 그러면 그림 보세요. 여기 에스트로겐 배출이 많죠? 에스트로겐 많이 배출시켜가지고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개선시켜준다. 제옥수하는 건 적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 상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게 하나, 제우스 되는 게 이만큼. 이만큼이 제우스 되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독도 중요하고 플러스 장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성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보충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성 건강까지 왔지만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염증을 줄이는 세 가지 영양소 확인해 볼까요?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아시겠죠?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은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그런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또 포만감을 전달하는 물질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물질도 활성화시키고 염증 지표도 완화할 수 있다. 그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요 기능성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뇌축, 장 폐축도 있고 장 뇌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장이 면역 기능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장이 튼튼해야지 면역 기능이 튼튼해져. 장에서 면역세포 다 몰려있고, 면역 기관이 다 몰려있고, 면역 물질이 장에서 다 생성이 되는데, 장에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이 우리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다 가서 모든 신체 기관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는 장 폐축이죠.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장이 튼튼하면 폐로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폐로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장이 튼튼하면, 장 폐축. 코로나 바이러스 뭐예요? 폐렴이잖아. 폐로 들어오잖아, 바이러스가. 이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감염되지 않았어. 음. 장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면역기능 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이게 장 폐축, 장 간축, 장 신장, 장 심장 다 연결되어 있어. 장과 뇌도 연결되어 있어. 장 뇌축. 장이 튼튼하면 뇌가 건강해. 근데 뇌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장이 망가져. 장 뇌축에 의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과민성 대장증. 장이 안 좋으면 짜증이 많이 나. 스트레스 많이, 장 뇌축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짜증 나시죠? 더워 죽겠고. 그러신 분들은 장이 안 좋은 거야. 네, 행복 호르몬. 우리가 햇볕을 쬐면,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 아침에 햇볕을 딱 쬐면 행복해져.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멜라토닌이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지 않으면 숙면을 못 취해.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10년 전까지만 해도 뇌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90%가 장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높아지고 좋은 균이 부족하면 우울증도 증가해.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좋은 균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의 장 속에도 좋은 균이 없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장 뇌축의 그런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굿모닝, 하루 종일 리듬을 복원하기 위한 한 시작으로서의 그 굿모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굿모닝의 핵심은 물을 드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아침 식사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보충하시는 거.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굿모닝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단백질을 이제 굿모닝 시작했어. 단백질을 막 드시면 소화 안 돼. 더부르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 이 연구 논문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식물성 단백질의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섭취하시면 좀 불편함을 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엔자임이잖아요. 엔자임, 효소잖아요. 엔자임 단백질 분해 요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 효소가 많아. 그 같이 드시면 그 효소가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를 함께 보충해 주시면 섭취하시면 그만큼 불편감을 낮출 수 있다. 제가 1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10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이 최고다. 건강,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노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뭐가 늘어나는지, 뭐가 줄어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줄어드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노화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벌써 내 몸에서 나이가 들면 뭐가 늘어나고 뭐가 줄어드는지 두 가지를 벌써 배웠어. 첫 번째, 뭐가 줄어들어? 뭐가 늘어나?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거. 이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 또 있어. 오늘 내용 중에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나이가 들면 계속 줄어든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균을 보충해 주는 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신체 기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왜 떨어지냐면 신체 기능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들, 심장, 간, 콩팥, 폐 이런데 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코엔자임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엔자임 농도. 코엔자임 떨어지기 때문에. 코엔자임 큐텐이 에너지를 막 활성화시키는 영양소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잘 생성이 안 되니까 이 신체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지니까 코엔자임 큐텐을 보충하면 가장 먼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코엔자임 큐텐. 심장을 잘 뛰게,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체 기관 내 기능도 다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코엔자임 큐텐도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 좋은 음식 선택하시고 좋은 영양소 충분히 보충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항상 생각하시고 이걸 잘 지키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신 그런 모습으로 또 비즈니스도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